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클래식 음악의 거대한 흐름에 관한 겁니다. 이건 그냥 딱딱한 음악의 역사가 아니고요. 아주 질서정연한 규칙과 또 그걸 어떻게든 부숴버리려는 뜨거운 반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어떻게 음악이 완벽하게 계산된 어떤 형식미의 예술에서 인간의 가장 깊숙한 감정을 터뜨리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의 도구로 바뀌게 됐을까?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고전주의 시대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바로크 시대 음악이 좀 화려하고 복잡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처럼 이 시대는 아주 명료하고 또 질서정연한 걸 추구했어요. 여기서는 규칙이 곧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고전주의의 핵심은 명료함 그리고 균형감이에요. 모든 게 이성적이고 또 아주 구조적이어야 했죠. 음악가들은 심지어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마저도 완벽한 틀 안에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처럼 딱딱 짜여진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음악의 중심이 됐던 겁니다. 이 규칙의 세계를 정말 완벽하게 지배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모차르트는 규칙을 깨부수는 반항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규칙을 통해서 완벽함에 도달한 거장이었죠. 그 음악을 들어보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음이 제자리에 딱딱 있는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흐르잖아요. 네, 이게 바로 고전주의 시대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구조라는 게 한계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가장 이상적인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영원한 규칙은 없는 법이죠. 모든 규칙에는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완벽한 질서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인, 루트비 판 베토벤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고전주의의 완성자이면서 동시에 낭만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람이니까요. 그는 모차르트와 하이덴의 유산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들끓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은 담아둘 수가 없었던 거죠. 베토벤의 음악 인생은 크게 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죠. 하지만 청력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 그는 운명과 싸우는 영웅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된 말년에는 오직 내면의 소리만으로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의 음악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악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베토벤을 통해서 음악은 더 이상 사교 모임의 우아한 배경음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한 인간의 내면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예술이자 무거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투쟁의 기록이 된 것이죠. 베토벤이 활짝 열어젖힌 문으로 이제 감정이라는 거대한 홍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개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시대, 낭만주의의 막이 오르는 거죠. 이 두 시대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고전주의가 이성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다면 낭만주의는 직관과 감성을 통해서 오직 나 한 사람의 특별한 내면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감정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는 또 새로운 유형의 음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비르투오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 거의 묘기에 가까운 연주 실력과 카리스마로 청중을 완전히 휘어잡는 말 그대로 최초의 음악 슈퍼스타들이었죠. 낭만주의 시대의 두 거장, 쇼팽과 리스트를 보면 그 다양성을 딱 알 수 있어요. 쇼팽이 좀 작은 살롱에서 섬세하고 시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피아노의 시인이었다면 리스트는 아주 거대한 홀에서 화려한 기교로 관객을 압도하는 피아노의 왕이었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낭만주의 정신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낭만주의 내부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과연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음악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논쟁, 이른바 낭만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편을 나눠서 싸운 거예요. 한쪽에는 브람스를 중심으로 한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고전적인 형식을 지키는 절대 음악이야말로 베토벤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밀었죠. 그 반대편에는 바그너와 리스트의 신독일 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학이나 신화 같은 다른 이야기와 결합한 표제 음악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제 20세기로 들어섭니다.
작곡가들은 이제 단순히 규칙을 좀 구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그 규칙이 담긴 책 자체를 불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음악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혁명의 시대가 온 거죠. 그 첫 번째 반란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낭만주의의 그 과도한 감정 표현에 대한 반발 같은 거였어요. 좀 더 절제되고 감각적인 새로운 음악은 없을까? 여기서 바로 인상주의가 태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클로드 드뷔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치 화가처럼 소리를 다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뚜렷한 멜로디 대신에 빛의 변화에 따라서 풍경이 계속 달라지듯이 그 순간의 인상과 색채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죠. 이걸 위해서 전통 화성학을 버리고 동양의 오음음계를 쓰는 등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뷔시가 규칙을 아주 우아하게 비틀었다면 이제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폭파시켜버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양 음악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급진적인 질문이 던져질 차례인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르놀트 쇤베르크입니다. 그는 음악의 중력과도 같았던 조성, 그러니까 으뜸음이 존재하는 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미술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리다가 갑자기 점, 선, 면만으로 이루어진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도약이었습니다. 근데 쇤베르크는 그냥 낡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12 âm 기법이라는 아주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죠. 간단히 말하면 한 옥타브 안에 있는 12개의 음을 전부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음도 다른 음보다 중요하지 않게 주인공이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음악을 창조해냈습니다. 쫌베르크는 스스로를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 언어를 만들어서 미래를 여는 선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작곡가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모차르트부터 소인베르크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완벽한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결국에는 그 규칙마저 부수고 또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음악이 끊임없이 진화해온 방식인 셈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번 해체된 지금, 미래의 작곡가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까요?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